5분 뚝딱 철학의 김필양입니다. 서양 철학에 존재론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존재란 무엇인가? 진짜로 존재하는 것은 무엇인가? 이런 걸 다루는 학문이죠. 좀 황당하죠? 그런데 러셀은 플라톤으로부터 시작된 서양의 2000여 년 동안의 이 멍청한 존재론을 한 방에 싹 정리했다라고 말을 합니다.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일까요? 도대체 러셀이 무엇을 어떻게 했길래 서양 철학의 존재론을 싹 정리했다라고 말을 하는 걸까요? 오늘은 이 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오늘 이야기의 순서를 말씀드리죠. 오늘은 먼저 기술구가 가지는 세 가지 문제점들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순서대로 마이농의 존재론, 프레게의 의미론, 그리고 김필영은 시간여행의 저자이다 라는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러한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제시된 러셀의 기술이론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그 의미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정리를 해보죠. 어떤 것을 기술, 설명하는 단어들을 기술구라고 합니다. 예컨대 이 사람에 대한 기술구는 현재 미국의 대통령이고 이것에 대한 기술구는 황금으로 된 산, 황금산이라고 할 수 있죠. 그런데 황금산은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문장을 봅시다. 물론 황금산은 존재할 수 없죠. 따라서 이 문장은 참이에요. 그런데 한 가지 질문을 해보죠. 이 문장은 황금산에 관한 문장이죠. 그런데 어떻게 우리는 존재하지도 않는 것에 관한 문장을 이해할 수 있는 걸까요? 19세기 오스트리아의 철학자 마이농은 그 이유를 실제로 황금산이 존재하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물론 황금산이 현실 세계에는 존재하지 않죠. 하지만 다른 세계 어딘가에 다른 방식으로는 존재한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보면 세상에 존재하는 것이 너무 많아집니다. 우리가 말하는 모든 것이 존재해야 한다고 해야 하기 때문이죠. 신도 존재하고 선의 이데아도 존재하고 유니콘도 존재하고 정의도 존재하고 둥근 사각형도 존재해야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마이농의 존재론을 팽창된 존재론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마이농의 존재론을 받아들이면 모순이 발생합니다. 왜냐하면 마이농의 존재론을 받아들이면 황금산이 존재해야 하고 따라서 이 문장은 황금산은 존재하면서 존재하지 않는다는 문장이 되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명백한 모순이죠. 이것이 바로 기술구에 관한 첫 번째 문제점입니다. 한국의 왕은 대머리다 라는 문장을 봅시다. 그런데 한국의 왕이 지시하는 지시체는 없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문장의 의미를 알아요. 그런데 어떻게 한국의 왕이 지시하는 지시체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 문장의 의미를 알 수 있는 거죠? 19세기 독일의 프레게는 그 이유를 이렇게 말합니다. 한국의 왕이라는 기술구가 지시하는 지시체는 없지만 그 뜻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프레게의 뜻과 지시체의 구분에 대해서는 여기를 참고하세요. 자, 그러면 한국의 왕은 대머리다 라는 문장은 참인가요? 거짓인가요? 당연히 거짓이죠. 한국의 왕이 존재하지도 않는데 어떻게 이 문장이 참일 수 있겠어요? 그러면 한국의 왕은 대머리가 아니다 라는 문장은 참인가요? 거짓인가요? 이 문장도 당연히 거짓이죠. 한국의 왕이 존재하지도 않는데 어떻게 이 문장이 참일 수가 있겠어요? 그런데 어떤 문장이 거짓이면 그 문장의 부정은 참이 돼야 되는 것 아닌가요? 한국의 왕이 대머리다 라는 문장이 거짓이면 그 문장의 부정인 한국의 왕은 대머리가 아니다 라는 문장은 참이 돼야 되는 것 아닌가요? 그런데 어떻게 둘 다 거짓일 수가 있죠? 그래서 프레게는 이렇게 말합니다. 한국의 왕은 대머리다 라는 문장은 참도 거짓도 아니라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한국의 왕은 대머리가 아니다 라는 문장도 참도 거짓도 아니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한국의 왕이라는 기술구가 지시하는 지시체는 없기 때문에 이러한 문장들은 불완전한 문장이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논리학의 기본 법칙인 배중률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하나의 문장은 참이거나 거짓이어야 하지 제3의 값을 가질 수 없다는 거죠. 간단히 말해서 기면 기고 아니면 아니라는 말이에요. 따라서 이 문장이 참도 거짓도 아니라는 프레게의 주장은 결국 배중률을 어기고 있는 셈이죠.
이것이 바로 기술구에 관한 두 번째 문제점입니다. 김필령은 시간여행의 저자이다 라는 문장을 봅시다. 이 문장은 참이죠. 제가 이 책을 썼어요. 그러면 시간여행의 저자를 김필령으로 바꿨어도 의미는 똑같아야 돼요. 따라서 김필령은 김필령이다 라고 말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이 두 문장은 같은 문장인가요? 문법적으로는 같아요. 하지만 그 의미는 완전히 다르죠. 위의 문장은 새로운 정보를 담고 있지만 아래 문장은 아무런 정보도 담고 있지 않기 때문이에요. 이것이 바로 기술구에 관한 세 번째 문제점입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기술구에 관한 세 가지 문제점들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러셀은 이러한 문제점들을 일거에 해소하는 방법을 제시하였는데요. 그것이 바로 러셀의 기술 이론입니다. 러셀은 C는 Y다 라는 문장을 이렇게 분석합니다. X는 Y다 라는 문장을 참으로 만들어주는 X equals C의 C라는 실체가 있다. 뭐 이렇게 봐서는 하나도 모르겠죠. 하나하나 따져보죠. 황금사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문장을 봅시다. 이 문장에서 황금사는 이것을 지시하죠. 그래서 마이농은 이 문장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이것, 황금산이 존재해야 한다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따라서 이 문장은 결국 황금사는 존재하면서 존재하지 않는다는 문장이 됩니다. 이 문장은 명백한 모순이죠. 그런데 이 문장을 러셀의 기술구로 분석하면 X는 황금으로 되어 있고 산 모양이다 라는 문장을 참으로 만들어주는 X equals C의 C라는 실체가 없다가 됩니다. 황금산이라는 기술구를 황금으로 되어 있는 산 모양이라는 수로로 바꿔버렸죠. 그래서 이 문장은 황금산이라는 지시체에 관한 문장이 아니죠. 따라서 모순은 발생하지 않습니다. 이번엔 한국의 왕은 대머리다 라는 문장을 봅시다. 여기에서 한국의 왕은 이것을 지시하죠. 그래서 마이농은 이 문장이 성립하기 위해서는 이것, 한국의 왕이 존재해야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문장은 이렇게 분석할 수 있습니다. X는 왕이고 한국인이며 대머리다 라는 문장을 참으로 만들어주는 X equals C의 C라는 실체가 있다. 자, 여기에서도 한국의 왕이라는 기술구를 왕이고 한국인이고 대머리라는 사태에 대한 수로로 바꿨죠. 그래서 이 문장은 한국의 왕이라는 지시체에 관한 문장이 아닙니다. 그래서 한국의 왕이라는 지시체가 존재할 필요가 없어진 거죠. 그런데 왕이고 한국인이고 대머리인 이런 수로를 만족시키는 실체 C는 존재하지 않죠. 그래서 이 문장은 거짓입니다. 따라서 한국의 왕은 대머리다는 문장도 거짓입니다. 그런데 아까 뭐가 문제였죠? 한국의 왕은 대머리다 라는 문장도 거짓이고 이 문장의 부정인 한국의 왕은 대머리가 아니다 라는 문장도 거짓이라는 것이 문제였죠. 그런데 러셀의 기술 이론을 받아들이면 이 문제가 바로 해결이 됩니다. X는 왕이고 한국인이며 대머리다 라는 문장을 참으로 만들어주는 X equals C의 C라는 실체가 있다는 당연히 거짓이죠. 그런데 이 문장의 부정문은 X는 왕이고 한국인이며 대머리다 라는 문장을 참으로 만들어주는 X equals C의 C라는 실체는 없다는 것이었죠. 따라서 이 문장은 참이죠. 그래서 아까 발생했던 문제는 없어졌어요. 이게 어떻게 된 일인지 헷갈리죠? 풀어서 설명해 볼게요. 한국의 왕은 대머리다 라는 문장은 분명히 거짓이죠. 이것을 논리적으로 풀면 X는 왕이고 한국인이며 대머리다 라는 문장을 참으로 만들어주는 X equals C의 C라는 실체가 있다는 문장이 돼요. 이 문장도 당연히 거짓이죠. 이번엔 한국의 왕은 대머리다 라는 문장의 부정문인 한국의 왕은 대머리가 아니다 라는 문장을 봅시다. 이 문장도 당연히 거짓이죠. 한국에는 왕이었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이것을 논리적으로 풀면 X는 왕이고 한국인이며 대머리가 아니다 라는 문장을 참으로 만들어주는 X equals C의 C라는 실체는 있다 라는 문장이 돼요. 이 문장도 당연히 거짓이죠. 그런데 어떤 문장이 거짓이면 그 문장의 부정은 참이 되어야 합니다. 따라서 뭔가 잘못되었죠. 자, 이 문장의 구조를 잘 보세요. 이 문장의 부정은 이것이 아니라 X는 왕이고 한국인이며 대머리다 라는 문장을 참으로 만들어주는
x C의 C라는 실체는 없다라는 문장이에요. 이 문장은 참이죠. 그리고 이 말은 결국 한국의 왕은 대머리인 것이 아니다 라는 겁니다. 이 문장은 참이죠. 결국 한국의 왕은 대머리다 라는 문장의 부정문은 한국의 왕은 대머리가 아니다 라는 것이 아니라 한국의 왕은 대머리인 것이 아니다 라는 겁니다. 하지만 이것은 문법적으로는 틀린 말입니다. 왜 이런 일이 발생할까요? 그것은 언어의 문법적 구조와 언어의 심층에 있는 논리적 구조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일상 언어를 논리적으로 만들기 위해서 러셀이 이러한 작업을 하고 있는 겁니다. 힘들죠? 거의 다 왔어요. 조금만 더 해봅시다. 김필령은 시간여행의 저자이다 라는 문장을 봅시다. 이 문장은 이렇게 분석할 수 있습니다. X는 시간여행을 썼다 라는 문장을 참으로 만들어주는 X C라는 실체는 있다. C는 김필령이다. 여기에서 시간여행의 저자를 시간여행을 썼다는 말로 서술을 했죠. 그래서 김필령은 김필령이다 라는 문장과 같은 동호 반복 문장으로 바뀌진 않습니다. 이렇게 해서 우리는 어떻게 러셀의 기술이론이 기술구에 관한 세 가지 문제점들을 해결했는지 살펴보았습니다. 자, 그럼 러셀의 기술이론이 의미하는 게 뭘까요? 그것은 기술구는 어떤 지시체를 지시하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사태를 서술하고 있는 것일 뿐이라는 겁니다. 따라서 이러한 기술구는 따로 분리해서는 존재할 수 없고 문장 속에서만 어떤 역할을 하는 불완전한 기호들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러셀은 트럼프, 김필령, 이순신과 같은 고유 명사도 사실은 기술구일 뿐이라고 말을 합니다. 이러한 명칭도 사실은 숨겨진 기술구, 위장된 기술구일 뿐이라는 거죠. 예를 들어보죠. 여러분들은 이순신 하면 무엇이 떠오르나요? 이순신이라는 인물의 이미지가 떠오르나요? 아니죠. 이순신 하면 우리에게 떠오르는 것은 조선시대 장수로서 왜군과의 해전에서 23전 23승을 거두고 노량해전에서 전사한 조선의 명장이라는 기술이 떠올라요. 이라는 서술이 떠오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순신이라는 고유명사는 어떠한 지시체를 지시하는 것이 아니라 이러한 사태들에 대한 서술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러셀은 여기서 한 발 더 들어갑니다. 그것은 자신의 기술이론이 플라톤으로부터 시작된 서양의 2000여 년 동안의 멍청한 존재론을 싹 정리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도대체 이게 무슨 말일까요? 제가 제대로 이해했는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이해한 수준에서 한번 말씀을 드려볼게요. 서양 철학에 존재론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존재란 무엇인가? 진짜로 존재하는 것은 무엇인가? 우리는 왜 존재하는가? 와 같은 문제를 다루는 학문이죠. 그런데 왜 철학은 이런 존재에 관한 것을 문제 삼을까요? 이거 좀 이상하지 않나요? 러셀은 그것이 다 언어 때문이라는 겁니다. 보세요. 황금사는 존재하지 않는다. 한국의 왕은 대머리다. 와 같은 문장에서 황금산이나 한국의 왕이라는 기술구가 지시하는 지시체는 없다고 했죠. 그리고 트럼프, 김필령, 이순신과 같은 고유명사도 사실은 숨겨진 기술구로서 이것이 지시하는 지시체는 없다고 했어요. 이 말은 고유명사나 기술구는 어떤 것이 존재한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주어 플러스 수로 형식으로 언어를 사용함으로써 주어 자리에 들어가는 고유명사와 기술구가 존재하는 것처럼 착각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서양 철학의 존재론은 그러한 착각으로부터 시작되었다는 겁니다. 좀 더 직관적인 비유를 들어보죠. 0이라는 숫자를 봅시다. 0은 자연수가 아니에요. 0은 아무것도 존재하지 않음을 표시하는 것이기 때문인데요. 그런데 3에서 3을 빼면 0이다 라고 말하는 순간 0이라는 숫자가 갑자기 의미를 가지게 돼요. 0이라는 숫자가 갑자기 존재하게 된 겁니다. 서양의 존재론이 바로 이런 식으로 생겼다는 겁니다. 그래서 신이 존재하는지, 이데아가 존재하는지, 진짜로 존재하는 것이 무엇인지 하는 문제들이 생겼다는 겁니다. 그리고 러셀은 자신이 기술 이론을 제시함으로써 서양 철학의 이런 멍청한 존재론을 싹 정리했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 정리해보죠.
지금까지 우리는 지시론이 가지는 세 가지 문제점들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첫 번째 문제점은 마이농의 존재론을 받아들이면 황금사는 존재하지 않는다는 문장이 모순이 된다는 것이었고, 두 번째 문제점은 프레게의 의미론을 받아들이면 한국의 왕은 대머리다는 문장이 배중률을 위배한다는 것이었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김필령은 시간여행의 저자이다는 문장과 김필령은 김필령이다 라는 문장의 차이가 없다는 문제점이었습니다. 러셀은 이러한 기술구들을 분석함으로써 기술구는 어떤 지시체를 지시하는 것이 아니라 단지 어떤 사태를 서술하고 있는 것일 뿐이라는 점을 이야기합니다. 러셀은 여기서 한 발 더 나가서 고유명사도 사실은 기술구일 뿐이다 라고 말을 하죠. 이 말은 결국 고유명사나 기술구 모두 어떠한 지시체를 지시하는 것이 아니라 단지 사태를 서술하고 있는 것일 뿐이라고 말을 하고 있는 거죠. 이 말은 결국 고유명사와 기술구는 어떤 존재를 함축하고 있는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주어 플러스 수로 형식의 언어를 사용함으로써 이러한 고유명사와 기술구가 어떤 존재를 함축하는 것처럼 착각하게 되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서양 철학의 존재론이 나타났다는 겁니다. 지식을 추론하는 두 가지 방법이 있는데요. 연역법과 귀납법이에요. 연역법은 일반적인 법칙으로부터 개별적인 사실을 추론하는 거고요. 귀납법은 반대로 개별적인 사실로부터 일반적인 법칙을 추론하는 거죠. 대표적인 연역법이 3단론법인데요. 모든 사람은 죽는다는 전제와 소크라테스는 사람이다라는 전제로부터 소크라테스는 죽는다라는 결론에 도달하는 거죠. 즉 모든 사람은 죽는다라는 일반적인 법칙으로부터 소크라테스는 죽는다라고 하는 개별적인 사실을 추론하는 거예요. 귀납법은 그 반대겠죠. 예를 들어서 소크라테스도 죽고 플라톤도 죽고 아리스토텔레스도 죽고 칸트도 죽고 헤겔도 죽고 니체도 죽고 비트겐슈타인도 죽는다는 개별적인 사실로부터 모든 사람은 죽는다는 일반적인 사실을 추론하는 거죠. 베이컨은 귀납법을 표준적인 과학적 방법론으로 채택해야 된다고 주장했는데요. 여기서 제가 말했죠. 실제로 과학과 귀납법은 뗄래야 뗄 수가 없어요. 과학이 뭐예요? 자연현상을 관찰하고 어떤 실험을 하고 그 결과를 통해서 일반적인 법칙을 도출하는 거잖아요. 그런데요, 귀납법에는 결정적인 문제가 하나 있어요. 오늘은 그 이야기를 할까 합니다. 17세기 유럽 사람들은요, 모든 백조가 하얗다라고 생각을 했어요. 왜 그렇게 생각했을까요? 유럽에 있는 모든 백조들 350만 마리를 전부 조사해 보니까 전부 하얀 거예요. 그러니 모든 백조는 하얗다라고 생각을 한 거죠. 귀납법이면 별건가요? 이게 바로 귀납법이에요. 간단하죠? 그런데 어떤 사람이 호주를 갔는데요. 거기 보니까 검은색 백조가 한 마리 있네? 그래서 모든 백조는 하얗다라는 명제가 일순간에 거짓 명제가 돼버렸어요. 검은색 백조가 단 한 마리만 있어도 모든 백조는 하얗다라는 명제는 거짓이 되는 거죠.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하얀색 백조가 아무리 많아도 모든 백조는 하얗다라는 명제가 100% 확실한 명제가 될 수는 없다라는 거예요. 거의 확실한 명제일 수는 있겠지만 100% 확신이라는 건 할 수 없어요. 이게 바로 귀납법의 한계예요. 러셀도 이와 비슷한 비유를 하나 제시했는데요. 민수가 시장에 가서 칠면조 한 마리를 사왔어요. 처음에 칠면조는 낯선 환경이 굉장히 두려웠겠죠. 그래서 먹이를 줘도 무서워서 잘 안 먹어요. 그런데 배고프니 어때요? 먹긴 먹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래서 민수는 매일 아침 종을 치고 칠면조한테 먹이를 줘요. 이렇게 일주일, 2주일, 한 달, 2달 이렇게 거의 1년 동안 매일 아침 종을 치고 칠면조한테 먹이를 줬어요. 비가 오나 눈이 오나 바람이 부나 태풍이 오나 칠면조는 매일 아침 종소리를 듣고 먹이를 먹었죠. 이제 칠면조는 민수가 종도 치기 전에 민수의 발자국 소리만 들으면 침을 질질 흘려요. 이날도 어김없이 민수가 종을 쳤는데요. 먹이를 먹으려고 칠면조가 달려갔는데 그날은 칠면조가 먹이를 먹지 못했어요. 왜냐하면 그날이 바로 추수감사절이었어요. 칠면조가 식탁 위에 오른 거죠. 민수를 믿은 게 칠면조의 잘못인가요? 아니죠. 칠면조한테는요, 매일 아침 민수가 종을 치고 먹이를 준다라는 것은 하나의 법칙이었어요. 우리도 이런 법칙 가지고 있잖아요. 우리는 매일 아침 태양이 뜨는 것을 보죠. 우리는 평생 동안 매일 아침마다 태양이 뜨는 것을 봤어요. 그리고 내일도 태양이 뜰 거라고 믿어요. 하물며 인간도 이런 믿음을 가지는데 칠면조가 민수를 믿은 게 잘못인가요?
자, 검은백조의 이야기와 칠면조의 이야기가 말하는 게 뭐냐면 개별적인 사례들로부터 100% 확실한 일반적인 법칙을 이끌어낼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귀납법으로 추론한 법칙은 100% 확실한 법칙일 수가 없다라는 거죠. 그런데 대부분의 과학 법칙은 다 귀납법으로 추론한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과학 법칙도 100% 확실한 법칙이라고 말할 수는 없다. 이것이 바로 귀납법의 한계에 대한 문제예요. 혹자는 이렇게 말할 수도 있어요. 물론 귀납법을 통해서 도출한 과학 법칙이 100% 확실한 과학적 법칙이라고 말할 수는 없지만 그래도 여태까지 귀납법으로 추론한 과학 법칙이 한 번도 틀린 적이 없지는 않느냐 이렇게 말할 수도 있어요. 뉴턴의 작용 반작용의 법칙이 틀린 사례가 한 번이라도 있었나요? 에너지 보존의 법칙에 반하는 사례가 한 번이라도 발견된 적이 있나요? 아마 없을 거예요. 그런데 왜 귀납법을 통해서 발견한 과학 법칙이 확실한 법칙이 아니라고 말하는 거죠? 그거 좀 이상한 거 아니에요? 그런데요, 꼭 그렇지도 않아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어떤 여자가 수정구슬을 통해서 진실의 메시지를 본다고 합시다. 그런데 어느 날 이 여자가 수정구슬이 주는 메시지에 약간 의심이 가는 거예요. 저거 믿어도 되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여자가 수정구슬한테 물어봤어요. 야, 네 메시지의 진실성을 믿어도 되니? 이렇게 물어본 거예요. 그랬더니 수정구슬에서 이런 메시지가 나왔어요. 내 메시지는요, 진실이에요. 라는 메시지가 나온 거예요. 자, 이게 무슨 상황이냐면요. 수정구슬 메시지의 진실성을 수정구슬이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수정구슬의 메시지의 진실성을 수정구슬이 보증할 수 있나요? 이건 말이 안 되죠. 이건 사기꾼이 나 사기치는 거 아니야 라고 말하는 거랑 똑같아요. 이거는 어떤 술 취한 놈이 나 술 안 취했네? 라고 말하는 거랑 똑같은 거예요. 이것을 논리학에서는 선결문제 요구의 오류라고 하는데요. begging the question이라 그래요. 전제로부터 결론을 도출하는 게 아니고 결론을 전제로 삼아서 다시 그 결론을 반복하는 거예요. 예컨대 신은 존재한다. 왜냐? 성경에 그렇게 쓰여져 있으니까 라고 말을 하거나 아편을 먹으면 졸린다. 왜냐하면 아편에는 수면제 성분이 있으니까 라고 말하는 것과 같아요. 마찬가지로 귀납적으로 추론한 과학 법칙들이 지금까지 다 맞았다라고 해서 그것을 확실한 법칙이라고 말할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귀납법은 귀납법으로 정당화될 수 없으니까. 자, 이렇게 해서 과학 법칙은 확실한 법칙이 아니라는 것이 드러났죠. 그러면 과학 법칙을 버릴까요? 그럴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여전히 내일 아침에 해가 뜰 것이라고 믿어요. 귀납법이 확실한 법칙이 아니라는 건 무슨 말인지 알겠는데 그래도 내일 해가 뜬다라는 것을 그런 믿음을 버릴 수가 없어요. 왜 그럴까요? 휴먼은 이렇게 말해요. 우리가 귀납법을 믿을 만한 이유는 없죠. 하지만 갓 부화한 거북이가 본능적으로 바다에 가듯이 우리는 맹목적으로 귀납법을 믿을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5분 뚝딱 철학의 김필영입니다. 플라톤은 세계를 둘로 쪼갰습니다. 이데아의 세계와 현실의 세계. 이데아의 세계는 이성의 눈으로만 보이는 가지계이고 현실의 세계는 감각의 눈으로 보이는 가시계입니다. 그리고 이데아의 세계가 진짜 세계이고 현실의 세계가 가짜 세계입니다. 그렇다면 이데아의 세계는 어떤 세계일까요? 그것은 관념의 세계입니다. 감각의 눈으로는 보이지 않지만 이성의 눈으로 보이는 것은 관념이죠. 그래서 플라톤은 이러한 관념이야말로 진짜로 존재하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이러한 관념이야말로 실제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플라톤의 이러한 입장을 관념 실제론이라고 합니다. 자, 그런데 이러한 관념들의 결정체가 바로 수학이죠. 그래서 플라톤의 아카데미아의 입구에는 기하학을 모르는 자 여기에 들어오지 말라 라고 써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플라톤의 입장을 받아들이면 1, 2, 3과 같은 자연수는 물론 루트 2와 같은 무리수, 허수, 함수, 복소수, 집합 이런 것들도 실제로 존재하는 것이라고 보아야 한다는 겁니다. 따라서 피타고라스 정리나 오일러 등식과 같은 수학적 공식 또한 미국의 대통령은 바이든이다 와 같이 객관적인 사실이라는 겁니다. 이러한 입장을 수학에서의 플라톤주의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런 농담이 있습니다. 수학자들은 평일에는 플라톤주의자이지만 주말에는 반플라톤주의자가 된다. 이 말은 수학자들이 주중에 수학 문제 해법을 열심히 찾을 때에는 그 해법이 실제로 존재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지만
막상 주말에 쉬면서 한 발 떨어져서 보면 자신이 찾고 있는 것이 실제로 존재하는 해법인지 아니면 그냥 숫자 노름인지 잘 모르겠다는 겁니다. 이런 의심을 하는 순간 수학자는 철학자가 됩니다. 수학이란 무엇인가? 수학적으로 참이라는 것은 무슨 의미인가? 수학적 명제가 참이라는 근거는 무엇인가? 이러한 질문들을 하기 시작하는 거죠. 이러한 질문들을 다루는 철학의 분야를 수리철학이라고 합니다. 20세기 초에 이러한 질문들에 대답하기 위해서 나타난 학파가 세 학파가 있습니다. 그것이 바로 프레게와 러셀의 논리주의, 포앙카레와 브로우의 직관주의, 그리고 힐베르트의 형식주의입니다. 오늘은 이들의 학파가 나타나게 된 배경과 이들이 서로에 대해서 어떠한 반론을 펼쳤는지, 그리고 어떤 한계에 봉착했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잠시 후 시작하겠습니다. 수학이라는 아름답고 견고하고 거대한 건축물이 있습니다. 고대로부터 수학이라는 건축물의 기초는 유클리드 기하학이었습니다. 그런데 19세기에 리만과 같은 양반이 나와서 비유클리드 기하학을 발견한 겁니다. 그런데 유클리드 기하학의 기초는 평평하지만 비유클리드 기하학의 기초는 구불구불하죠. 그래서 수학이라는 건축물이 막 흔들리는 겁니다. 그래서 수학자들이 이래선 안 되겠다 싶어서 수학의 기초를 기하학에서 자연수와 같은 산술로 바꾸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자연수를 가지고 기초공사를 다시 시작했는데요. 그런데 산술에는 골치 아픈 문제가 하나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무한의 문제입니다. 자연수는 무한하죠. 수학자들은 무한을 어떻게 다루어야 할지 몰라서 갈팡질팡하던 차에 칸토르가 나타나서 집합론을 제시하면서 무한을 자유자재로 다룰 수 있도록 만들어 주었습니다. 칸토르의 무한에 대해서는 이 영상을 참고하세요. 칸토르의 집합론에 고무된 프레게는 수학을 보다 확실한 학문으로 만들고자 했습니다. 그래서 수학의 기초를 논리학 위에 올려놓기로 마음을 먹습니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그는 자연수와 같은 수학적 개념을 논리적 개념으로 바꾸고 수학적 명제를 논리의 추론 규칙으로 증명하는 작업을 합니다. 거기에는 칸토르의 집합론이 동원이 됩니다. 이처럼 수학을 논리학 위에 올려놓겠다는 입장이 바로 논리주의입니다. 프레게는 이 작업을 십수년간 했어요. 그리고 그것을 집대성한 산수의 기초라는 책을 인쇄하고 있었는데요. 이때 프레게는 러셀이라는 청년으로부터 한 통의 편지를 받습니다. 그리고 프레게는 쇼크를 먹고 자신의 모든 이론을 거의 폐기시켜버립니다. 그렇다면 러셀은 편지에서 뭐라고 했길래 프레게가 십수년간 연구한 것을 포기하도록 만들었을까요? 이제부터 이 이야기를 해보죠. 과일이라는 집합에는 사과, 오렌지, 바나나 등의 원소가 있고 자동차라는 집합의 원소에는 소나타, 테슬라 등의 원소가 있죠. 그리고 최고 권력자라는 집합에는 문재인, 김정은, 바이든 등의 원소가 있습니다. 이러한 집합을 보통집합이라고 합니다. 그런데 특수집합이라는 것도 있습니다. 그것은 자기 자신을 원소로 가지는 집합이에요. 예컨대 도서관에 삼국지, 죄와 벌, 서양철학사 등 100권의 책이 있다고 합시다. 그런데 그 도서관의 사서가 이 100권의 책의 목록을 작성해서 도서관 책 목록이라는 책을 만들어서 그 도서관의 책꽂이에 꼽았다고 합시다. 그러면 도서관에는 책이 101권이 있겠죠. 그러면 도서관의 책 목록이라는 집합에는 삼국지, 죄와 벌, 서양철학사, 도서관 책 목록 등 101권의 원소가 있을 겁니다. 그런데 이 집합 조금 이상하죠? 네, 바로 이 집합이 자기 자신을 원소로 가지는 집합이에요. 이러한 집합을 특수집합이라고 합시다. 자, 이제 보통 집합들의 집합을 생각해 봅시다. 이 집합의 원소로는 사과라는 집합도 있고 자동차라는 집합도 있고 최고 권력자라는 집합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집합에는 보통 집합들의 집합이라는 원소가 있을까요? 이거 굉장히 애매해요. 만약에 보통 집합들의 집합이 보통 집합들의 집합의 원소라면 그것은 특수한 집합이므로 그것은 보통 집합들의 집합의 원소가 될 수 없고, 보통 집합의 집합이 보통 집합의 원소가 아니라면 그것은 보통 집합이므로 보통 집합들의 집합의 원소가 될 수 있어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보통 집합들의 집합은 보통 집합들의 집합의 원소가 될 수도 없고 되지 않을 수도 없다는 말입니다.
이것이 바로 러셀이 프레게한테 보낸 편지의 내용입니다. 자, 이게 왜 문제냐면 집합론에 따르면 집합의 정의는 구별되는 대상들의 모임인데 그 구별되는 대상들의 모임들을 보통 집합들로 놓고 보니 보통 집합들의 집합은 집합이 될 수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프레게는 수학의 기초를 놓기 위해서 집합론을 이용했는데 그 집합론 자체가 문제가 생긴 겁니다. 그러니 그동안에 자신의 연구가 물거품이 되어버린 거죠. 수학의 기초를 논리학으로 놓고자 했던 자신의 원대한 꿈이 산산이 깨져버린 겁니다. 하지만 러셀도 사실은 프레게와 비슷한 생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러셀도 수학을 논리학으로 환원시키고자 했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그는 자신이 제시한 패러독스를 해결할 방법을 모색하는데요. 그렇게 해서 나온 것이 바로 유형론입니다. 러셀의 유형론은 간단히 말해서 집합의 종류를 유형으로 구분하는 겁니다. 예컨대 사과, 오렌지, 바나나와 같은 개별자들은 유형 0, 과일 집합과 같은 것은 유형 1, 보통 집합들의 집합과 같은 것을 유형 2, 이런 식으로 구분을 하고 낮은 유형은 높은 유형의 원소가 될 수 있지만 같은 유형은 같은 유형의 원소가 될 수 없다는 식으로 제한을 둔 겁니다. 이렇게 하면 보통 집합들의 집합에서 보통 집합들의 집합은 원소가 될 수 없는 겁니다. 이렇게 보면 러셀의 패러독스가 해결이 된다는 겁니다. 러셀은 이렇게 자신이 제시한 패러독스를 해결하고 프레게가 했던 작업을 다시 자신이 시작합니다. 수학을 다시 논리학 위에 올려놓겠다는 거죠. 그렇게 해서 나온 책이 바로 러셀과 화이트헤드의 수학 원리입니다. 그러면서 러셀은 수학 원리에서 이런 말을 합니다. 수학의 기초가 논리학이라는 사실은 우리 시대의 최고의 발견이다. 이것이 바로 논리주의 입장입니다. 그런데 수학의 기초를 논리학으로 놓겠다는 말은 수학적 명제를 못 믿겠다는 겁니다. 5 더하기 7은 10이라는 수학적 명제가 참이라는 것을 못 믿겠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거 좀 이상하지 않나요? 5 더하기 7이 10이라는 것은 그냥 직관적으로 참이 아닌가요? 1, 2, 3과 같은 자연수나 더하기, 빼기와 같은 사칙 연산으로 나온 명제는 직관적으로 참이라고 봐야 되는 것 아닌가요? 이처럼 수학의 기초는 논리학이 아니라 인간의 직관에 있다는 입장이 있습니다. 이러한 입장을 직관주의라고 합니다. 직관주의의 뿌리를 거슬러 올라가면 칸트가 나옵니다. 칸트가 순수 이성 비판을 쓴 이유 중에 하나는 수학적 명제가 왜 참인지를 밝히는 겁니다. 칸트는 이렇게 생각해요. 인간은 어떤 것으로부터 감각 자료를 받을 때 그것을 그냥 날 것으로 받지 않습니다. 인간은 감각 자료를 받을 때 시간과 공간이라는 직관의 형식을 통해서 한번 걸르면서 받습니다. 그런데 이렇듯 시간의 형식을 통해서 감각 자료를 받으면서 수의 개념이 나타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 다수, 전체라는 범주를 적용할 수 있다는 겁니다. 즉 수의 개념은 대상 세계에 원래 있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인식이 만들어낸 것이라는 겁니다. 그러니 5 더하기 7은 12가 참인 이유를 논리학에서 찾을 필요가 없다는 거죠. 인간이라면 그것이 직관적으로 참이라는 것을 안다는 겁니다. 왜냐? 그것은 인간이 창조한 명제이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런데 한 가지 의문이 생깁니다. 수학적 명제가 인간이 창조한 명제라고 하면 이 말은 수학의 세계는 나의 정신적인 세계라는 말인데 그렇다면 수학의 세계는 이러한 현실 세계와 아무런 관련이 없는 건가요? 당연히 생길 수밖에 없는 의문이죠. 그런데 그렇지 않아요. 수학의 세계가 인간의 정신이 창조한 세계이긴 하지만 이러한 현실 세계와 무관한 건 아닙니다. 왜냐하면 칸트에 따르면 이 현실 세계 자체가 나의 정신이 구성한 세계이기 때문입니다. 조금 과장해서 말하면 이 현실 세계는 나의 정신이 수학의 개념을 가지고 창조한 세계라는 말입니다. 이러한 입장을 받아서 직관주의 학파를 만든 사람이 독일의 수학자 브라워입니다. 브라워는 수학을 자연수로부터 구성할 수 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자연수는 그냥 증명 없이 직관적으로 받아들일 수 있잖아요. 따라서 수학을 자연수를 유한번 조작함으로써 증명할 수 있는 것으로 한정 짓자고 말합니다. 그러면 러셀의 패러독스 따위는 발생하지 않죠. 왜냐하면 러셀의 패러독스가 나타난 이유는 집합들의 집합이니 뭐니 이상한 소리를 해서 나타난 것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브라워는 배중률에도 반대합니다. 배중률이란 어떤 명제이든지 간에 참이거나 거짓이지 그 중간값은 없다는 논리 규칙인데요. 따라서 배중률을 받아들이면
철수는 남자이거나 남자가 아니다와 같은 명제는 무조건 참이어야 합니다. 이 명제는 참이 맞죠? 그런데 유니콘은 백마이거나 백마가 아니다와 같은 명제도 무조건 참인가요? 배중률을 받아들이면 이 명제도 참이라고 해야 합니다. 그런데 유니콘은 존재하지 않죠. 유니콘은 상상 속에서 만들어낸 거예요. 그런데 어떻게 유니콘에 대한 명제가 참일 수 있나요? 그건 불가능해요. 이 명제는 거짓이에요. 이러한 문제가 발생한 이유는 우리가 배중률을 받아들였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브라워가 배중률을 반대한 겁니다. 그런데 배중률을 반대하면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는데요. 그것은 논리학에서의 귀류법을 사용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귀류법이란 어떤 명제를 참이라고 가정하고 모순이 발생하면 그 명제가 거짓이라는 결론에 도출하는 추론 규칙을 말하는 건데요. 명제 논리학에서 짧게 한번 이야기를 한 적이 있죠. 이러한 귀류법을 사용하지 않으면 수학으로 증명할 수 있는 것이 줄어든다는 겁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브라워는 수학에서 무한도 배제해버립니다. 무한은 수학적 대상이 될 수 없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무한은 인간의 직관으로는 포착이 되지 않는다는 거죠. 칸토어가 간신히 수학의 영역으로 끌고 들어온 무한을 브라워가 다시 내쫓아버린 겁니다. 결국 브라워는 수학에서 배중률도 받아들여서는 안 되고 귀류법도 포기해야 되고 무한도 빼야 한다고 말을 하는 겁니다. 이 말은 결국 인간의 직관이 버틸 수 있는 기초가 너무 작기 때문에 수학의 일부분을 포기해야 한다는 말과 같습니다. 만약에 브라워가 하자는 대로 다 하면 수학이 거의 반토막 날 지경이 된 겁니다. 그래서 힐베르트가 열받았어요. 야, 네 말대로 하면 수학에 남는 게 뭐가 있냐? 라고 하면서 브라워에 반대합니다. 그러면서 힐베르트는 그 대안으로 형식주의를 제시합니다. 형식주의 입장은 수학이란 단지 기호와 규칙들로 만들어진 형식으로만 보자는 겁니다. 수학의 기호와 규칙 그 자체에는 아무런 의미가 없다고 보자는 거죠. 그러면 수학은 뭐냐? 수학은 그냥 규칙을 정해놓고 하는 게임일 뿐이라는 겁니다. 게임에는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거죠. 유클리드 기하학에서는 공리로부터 출발해서 여러 정리들을 추론하죠.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형식주의 입장은 몇 개의 공리를 가지고서 정리들을 도출하기만 하면 된다는 겁니다. 그것은 마치 제가 예전에 소개했던 비트겐슈타인의 논리 공간을 세포 자동차 개념을 가지고 비유한 것과 비슷해요. 이때 저는 몇 가지 규칙을 주면 참인 명제들의 배치가 결정되는 것을 보여준 적이 있습니다. 형식주의도 이와 비슷하게 몇 가지 공리들로서 참인 수학적인 명제들이 정해진다는 겁니다. 여기에는 아무런 의미가 없다는 거죠. 따라서 그 공리가 무엇이든 상관이 없어요. 임의의 두 점을 연결하는 직선이 하나 있다라는 공리를 채택할 수도 있고 임의의 두 점을 연결하는 고양이가 한 마리 있다라는 공리를 채택할 수도 있습니다. 어떤 공리를 채택하든 상관이 없어요. 왜냐? 수학은 현실과 관련이 없는 무의미한 체계일 뿐이기 때문입니다. 자, 이러한 입장을 취하면 무한은 아무런 문제가 안 되죠. 앞에서 직관주의자들은 무한이라는 것이 직관적으로 포착되지 않기 때문에 수학에서 다룰 수 없다고 했지만 형식주의 입장을 받아들이면 이건 아무런 문제가 안 돼요. 이해고 모공 간에 형식적으로만 따지기 때문에 아무런 문제가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형식주의자인 힐베르트는 직관주의자인 브라워에게 우리를 무한이라는 낙원에서 추방하지 말라라고 말을 했던 겁니다. 하지만 공리체계에도 제한은 있어요. 공리체계는 두 가지 조건을 만족해야 되는데요. 그것이 바로 완전성과 무모순성입니다. 완전성이란 공리체계에서 모든 명제는 증명 또는 반증이 가능해야 하며 무모순성이란 명제들이 서로 모순이 발생하지 않아야 한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힐베르트는 완전성과 무모순성을 가진 공리체계를 만들어내자고 수학자들에게 공모를 합니다. 이것이 바로 힐베르트 프로그램입니다. 그런데 프레게에게 청년 러셀이 있었다면 힐베르트에게는 청년 괴델이 있습니다. 괴델이라는 괴물이 나타나서 힐베르트 프로그램이 불가능하다는 것을 증명합니다. 괴델은 불완전성 정리를 통해서 하나의 공리체계는 참이면서 증명할 수 없는 명제가 적어도 하나 이상 존재하고 하나의 공리계에서 자신의 무모순성을 도출할 수 없다는 것을 증명을 한 겁니다. 이로써 힐베르트 프로그램의 공모전은 불발로 끝납니다. 괴델의 불완전성 정리에 대해서는 이 영상을 참고하세요. 자, 정리합시다.
수학이라는 화려하고 거대하고 견고한 건축물이 있습니다. 이 수학이라는 건축물을 유클리드 기하학이 바치고 있었죠. 그래서 수학을 사랑한 플라톤은 자신의 아카데미아의 정문에 기하학을 모르는 자 이곳에 들어오지 말라라고 현판을 걸어 놓았습니다. 이때 그가 말하는 기하학은 유클리드 기하학이었습니다. 그런데 19세기에 갑자기 리만이라는 양반이 나타나서 비유클리드 기하학을 발견한 겁니다. 유클리드 기하학은 바닥이 평평해서 수학이라는 건축물이 견고하게 서 있을 수 있었지만 비유클리드 기하학은 바닥이 휘어져 있기 때문에 수학이라는 건축물이 흔들거리는 겁니다. 그래서 수학자들은 기초공사를 다시 시작합니다. 이번엔 자연수를 통해서 수학의 기초를 만들려는 겁니다. 그런데 자연수는 무한하기 때문에 다루기가 어렵죠. 이때 칸토어라는 기술자가 나타나서 집합론을 통해서 무한 개념을 깔끔하게 정리해 놓습니다. 이에 고무된 프레게라는 논리주의자가 나타나서 집합론과 논리학을 이용하여 수학의 기초를 만들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새파란 러셀이 나타나서 프레게의 발목을 붙잡죠. 집합론 자체에 문제가 있다는 것을 지적을 한 겁니다. 러셀은 나름대로 유형론을 제시하면서 해결을 하려 했지만 다른 수학자들은 그 해법이 마음에 들지 않은 것 같습니다. 이에 브라워는 수백 년 전에 칸트를 소환합니다. 수학은 그냥 직관적으로 옳은 것이지 굳이 논리학과 같은 것을 따로 기초로 만들 필요가 없다는 겁니다. 인간의 직관이 바로 기초가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 인간의 직관은 무한의 문제를 다룰 수 없죠. 무한은 직관적으로 포착되지 않아요. 더군다나 브라우어가 보기에 배중률도 수학에서 채택할 수 없어 보이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귀로법도 포기해야 한다는 거죠. 결국 직관이라는 수학의 기초는 너무 작아서 수학에서의 무한의 문제와 귀류법을 통한 증명도 담을 수 없는 겁니다. 그래서 브라워는 수학이라는 견고한 건축물의 절반을 허물어 버릴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힐베르트는 열받았어요. 수학에서의 무한이라는 낙원을 포기해야 한다는 것을 용납할 수 없었던 겁니다. 그렇다고 해서 이 거대한 수학이라는 건축물을 올려놓을 기초를 만드는 것도 쉽지가 않은 겁니다. 이때 힐베르트에게 아주 좋은 생각이 떠올랐습니다. 그것은 수학은 실제의 건축물이 아니라 상상 속의 건축물이라고 우기는 겁니다. 그러면 굳이 기초를 만들 필요도 없잖아요. 수학이라는 화려하고 견고하고 거대한 건축물이 그냥 공중에 떠 있을 수 있는 겁니다. 수학이라는 건축물은 공이라는 건축자재와 규칙이라는 건축 공법만 있으면 아무데나 지을 수 있다는 겁니다. 허공에도 지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힐베르트는 수학자들에게 현상 공모를 내겁니다. 무모순적이고 완전한 건축물을 지을 수 있는 건축자재와 규칙을 찾아오라. 그런데 괴델이 나타나서 그 공모가 잘못되었음을 증명합니다. 그런 자재, 그런 규칙 없다는 겁니다. 수학의 기초를 만들겠다는 20세기 초반에 이러한 세 번의 시도가 모두 실패로 돌아가자 수학자들은 이제 수학의 기초를 만들겠다는 원대한 계획을 포기합니다. 하지만 아무런 문제 없습니다. 왜냐하면 수학자들은 주중에 연구실로 출근하면 또다시 플라톤주의자가 되어 수학이 실제로 존재하는 것들에 대한 학문이라고 생각을 하게 되기 때문이죠. 이들은 수학을 통해서 물리학을 하고 물리학을 통해서 우주선이 화성에 날아가는 이 세계에서 수학을 의심한다는 것은 쓸데없는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That's it. Let's type it up.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수학에 어떤 현실적인 의미가 있을까요? 수학적 명제가 왜 참일까요? 그리고 수학적 명제가 참이라는 근거는 있을까요? 아니, 그러한 근거가 꼭 필요한 건가요? 철학의 재미는 이처럼 우리가 당연하다고 생각하는 것을 한 번씩 의심해 보는 데 있는 것 같습니다. 오늘 이만 마치죠. 감사합니다.